네, 이번 주차에는 제12장 비유동부채라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회계정보별 계정별 처리에 있어서 제12장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현금과 금융상품, 수취 채권과 지급채무,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정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부채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에 우리가 이번에 학습할 내용의 콘텐츠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사채,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채무, 그리고 충당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동부채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동부채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재무상태일로부터 1년 이후에 결제되더라도 비유동부채가 아닌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동부채의 상환일은 미래 시점이므로 상환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미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그러한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화폐의 시간가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화폐는 동일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일 금액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 일정 시점에서 계산한 가치가 되겠고, 미래에 발생한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를 현재 가치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단일 금액의 미래 가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일원에 대한 1년 후의 가치는 현재 일원의 현재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이겠죠. 0.1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에 대한 1년 후의 가치는 1.1원이 되겠죠. 또 2년 후의 가치는 현재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년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21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3년 후의 가치를 계산하면 3제곱을 하겠죠. 그래서 1.33일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원은 이자율이 10%인 경우에 1년 후에는 이 1.1원에 대한 가치로 바뀌는 거겠죠. 그리고 2년 후에는 1.21, 3년 후에는 1.33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그 부록에 가치계산표 A-1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기간수와 이자율에 따른 단일 금액, 일원에 대한 미래 가치가 예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10%인 경우에 1년 후에 일원의 현재 가치는 바로 요 공식에 의해서 0.9091원이 되겠죠. 그죠? 현재의 일원을 이자율을 10%로 할인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년 후에 일원의 가치는 0.8264원이 되겠고, 3년 후에 1년의 현재 가치는 그 공식에 의해서 0.7513으로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부록에 보면 표 A-2는 기간수와 이자율에 따르는 단일 금액 인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로 시간이 날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금에 대한 미래 가치를 살펴볼까요? 일단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매년 말에 1원씩 연 이자율 10%로 지급하는 경우 3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원에 대한 가치를 계산했죠. 1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 그래서 1.1로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2년에 대한 가치 얼마로 계산했어요? 1.1 됐죠. 그래서 요 금액을 썸을 하면 바로 3.3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 동안 매년 말에 1원씩 연 이자율로 10%로 만약에 지급받을 수 있다면 3년 후의 연금의 미래 가치는 3.31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록 표 A-3은 기간수와 이자율에 따른 연금 1원에 대한 미래 가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자, 만약에 3년 동안 매년 말에 1원씩 연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만약에 지급하는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매년 말에 1원씩 10%로 할인해서 지급을 받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0.9091. 그다음 2년 차에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8264. 같은 방법으로 3년에는 3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됐어요? 0.7514. 그래서 이거를 썸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네, 2.4868을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교재 후면에 보면 부록 A-4는 기간수와 이자율에 따른 연금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채는 회사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한번 볼게요. 사채는 회사가 채무임을 표시하는 사채권을 발행해주고 일반 투자자겠죠. 대중으로부터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투자자에게 매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연히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회사가 만약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타 회사의 발행 사채를 매입한 회사가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사채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인 경우에 이 자산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용어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만기일과 이자 지급일입니다. 만금은 채권 원금에 대한, 즉 액면문 금액에 대한 지급일이겠죠. 그리고 이자 지급일,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사채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입니다. 즉 표시 이자율로 사채의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액면 이자율은 이자 지급일에 채권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채 이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이 되겠죠. 액면 금액에다 액면 이자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효 이자율입니다. 이 유효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효 이자율은 사채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율입니다.
이러한 유효 이자율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사채 비용은 사채의 장부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효 이자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자율로, 또 다른 말로는 시장 이자율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효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을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성의 사채 이자 비용은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을 한번 볼까요? 액면 금액은 사채에 기재된 원금, 즉 만기일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액면 금액은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지출액을 액면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과 같습니다. 액면 금액은 현금 지출액을 액면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액면 이자율이 10%인 경우에 액면에 대한 그런 이자율이 만약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액면 금액은 10%고 이자가 10%일 때 10만원 곱하기 0.2라면 이자가 만원이 되겠죠. 그죠? 1년 동안의 이자, 2년 동안의 이자, 3년 동안의 이자. 나 만기 때 어떻게 원금을 돌려줘야 해서 10만원 액면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시장 이자율인 10%로 다 할인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액면 금액은 똑같이 1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발행 금액입니다. 이 발행 금액은 회사가 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그러한 현금이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발행 금액은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지출액을 유효 이자율로 할인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그 액면 발행보다 높은 경우, 즉 액면 발행 이자율은 10%일 것보다는 시장 이자율이 좀 올랐다는 얘기죠. 2%가 12%인 경우에 발행 금액은 95,198원이 되겠습니다. 자, 액면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사채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과 동일한 경우 유효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은 바로 같죠. 그럴 경우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사채 얼마 이렇게 합니다. 사채를 취득한 회사는 사채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A시인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 발행에 대한 그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할인 발행의 경우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할인 발행에 대한 그런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얼마,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그리고 대변에 사채 얼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할인 발행입니다. 이 할인 발행은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 발행의 경우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유효 차이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사채의
가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할인 발행의 경우에 분계는 차변에 현금 얼마 대변에 사채 얼마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차금 얼마 이런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사채의 세 번째 내입니다.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입니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만기일까지는 사채 발행 차금의 잔액을 영원히 되도록 함으로써 사채의 장부 금액이 액면의 금액과 일치되도록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만기일까지는 전에 상각되어서 잔액이 영원히 되어야 합니다. 상각된 사채 할인 발행차금은 사채 이자 비용에 가산을 하고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공식을 잠깐 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은 사채의 기초장부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사채이자 현금 지급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유효이자율을 앞에 곱해야 되는 사채의 기초장부 금액은 액면금액 마이너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할인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 분계가 되겠죠. 차번에 사채 이자 비용 얼마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 발행에 대한 상각인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할증 발행에 대한 그러면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한 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함으로써 사채 이자 비용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자, 공식을 하나 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사채 이자 현금 지급액에서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액면가액 플러스 액면 금액이죠.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 분객은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 대변에 사채 이자 비용 얼마 이런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채의 상한입니다. 사채가 만기에 상한되는 경우에는 상한 금액은 장부 금액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채 상한 손익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조기 상한은 뭘까요? 수의 상한 사채의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전에 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 상한의 경우에는 상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채 상한 손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채 액면 금액하고 사채 발행 차금의 잔액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상한 금액과 장부 금액에 대한 그러한 차이를 사채 상한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절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급여 채무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뭐예요? 종업원이나 직원들이 퇴직 후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안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 일시금이나 퇴직한 후에 매 기간 동안 일정액을 지급하는 그러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퇴직급여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고용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여금을 매 기간 퇴직기금에 적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제도는 퇴직기금의 운용에 대한 선택권과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그
그러한 퇴직급여액은 당연히 운용 성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급여제도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종업원이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확정급여제도는 퇴직기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확정기여제도와는 달리 기업에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기업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확정기여제도는 모든 선택권과 책임은 종업원에 있고요.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는 모든 책임이 사전에 정해지지만 누구한테 있다? 예, 기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권과 책임이 누구의 이념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제도를 그림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 기업은 퇴직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 퇴직기금에 의해서 퇴직조업원이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자, 확정기여제도는 기업하고 퇴직금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과 퇴직기금 사이에. 하지만 퇴직급여제도는 이 퇴직기금과 퇴직종업원 사이에서 급여제도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기여제도 회계 처리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주식회사가 확정기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총 급여의 5%를 매년 퇴직기금의 기여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급여는 1,000만원일 때 독립적인 다음의 경우에 분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다현주식회사 40만원의 기여금을 적립한 경우와 다현주식회사가 60만원의 기여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차변에 퇴직급여 50만원, 대변에 실제적으로 현금이 나갔죠. 40만원 나왔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10만원 된 차이점이죠. 예, 요 차이점 바로 미지급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65만원의 기여금을 적립한 경우에 당연히 대변에 현금 65만원을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50만원, 그 다음에 선급 퇴직급여 1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확정급여제도의 회계 처리입니다. 영현주식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2011년 초에 현재 영현주식회사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계상해야 할 퇴직급여 채무는 470만원입니다. 한편 영현주식회사는 기여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사회적립금 자산으로 45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영현주식회사가 종업원들의 가득한 퇴직급여는 30만원이에요. 그리고 영현주식회사는 38만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중에 퇴직한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여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크게 세 가지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득된 퇴직급여를 처리하면 되겠죠. 영현주식회사가 기여금 가득한 퇴직급여가 30만원이죠. 퇴직급여 30만원,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퇴직급여 채무 30만원 합니다. 자, 기여금에 대한 적립 한번 되겠죠. 영현주식회사가 이 38만원에 대한 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했죠. 그래서 차변에 사회적립자산 38만원, 대변에 현금 38만원. 자, 세 번째, 이제 퇴직급여 이제 지급해야 되겠죠? 여기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가 이제 100만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채무 100만원, 대변에 사회적립자산 100만원. 이런 식으로 확정급여 제도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예제 볼까요? 확정급여 제도 회계 처리입니다. 영현주식회사는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영연주식회사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계상되어야 할 퇴직급여 채무는 470만원입니다. 한편 영연주식회사는 기여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사회적립금 자산으로 45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영연주식회사가 종들이 가득한 퇴직급여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연주식회사는 38만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중에 퇴직한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급여는 100만원입니다. 자, 2011년도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2011년도 말에 부분 재무상태표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퇴직급여 채무 얼마요? 네,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지. 계상해야 될 퇴직금여가 470만원이죠. 그러한 47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제로 가득한 퇴직급여가 얼마야? 30만원이죠. 예, 그거를 플러스 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한 퇴직급여가 100만원이니까 빼서, 그러면 400만원.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예. 사회적립자산, 얼마요? 38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예, 여기 써 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일단은, 기여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사회적립금 자산 450만원 있죠? 거기에 기여금 추가로 적립한 38만원 되겠죠?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 실제로 지급한 100만원 빼고, 그러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480만원에서 388만원 빼면 그게 이제 12만원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충당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입니다. 충당부채는, 우발 손실 중에서 부채의 인식 조건이 충족돼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발부채는 인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부채로 인식되지 못하고 주석으로만 일반인들에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자, 추정 가능성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겠죠. 유출 가능성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낮지 않거나 아주 낮은 경우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액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유출 가능성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처리하면 되고요. 아주 낮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이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액 추적이 불가능한, 유출 가능성이 50% 이상이거나 아주 낮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채무로 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 추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다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실하지 않는 것이 일반 상식적입니다. 자, 충당부채에 대한 그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주식회사는 2011년도 말에 TV, 텔레비전 10대를 한 대당 10만원에 현금 판매했습니다. 제품 보증기간은 1년이고 TV 한 대당 5천원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에 실제로 45,000원의 제품 보증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 말과 2012년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011년에 분계를 했죠? 예, 현금 얼마예요? 한 대당 10만원이에 10대니까 10만원 곱하기 10대 얼마예요? 100만원이죠? 예, 현금 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보증비 대당 5천원이 되겠죠? 10대니까 얼마요? 5천원 곱하기 10대. 5만원 되겠죠? 그래서 매출 100만원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5천원. 그죠? 예, 그래서 차변엔 현금 배출 보증비, 대변에는 매출 및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2012년도 말에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실제로 45,000원의 제품 보증비를 지출했죠. 자, 현금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변에 45,000원.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45,000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절의 두 번째입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가 있겠죠. 장기 차입금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 현금을 차입한 경우에 채무가 되겠죠. 장기 차입금 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위의 경우에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을 제거하고 유동부채의 계정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장기 매입 채무입니다. 장기 매입 채무는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장기 매입 채무의 액면금액은 미래가치죠. 그래서 액면금액을 시장이유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서 장기 매입 채무를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장기 매입 채무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상환기간 동안의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장부금액이 액면금액과 동일하게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